할렐루야. 이주민 선교 세미나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강의를 듣기에 앞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실 때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다문화 사역을 앞두고 사랑하는 김백성 목사님을 오시고 또 세 번째 강의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이 하는 귀한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게 하시고 많은 도움이 손길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섬김을 통하여 그 다문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저희 양산교회가 잘 준비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많은 다문화 가정들을 위하여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은혜 갚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빚진 자입니다. 이 땅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 우리 또한 이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위하여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강의를 통하여 저희들이 비우고 준비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강의 우리 김백성 목사님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 강의로서요. 제목은 이주민의 문화와 종교입니다. 그리고 문화와 종교라는 제목인데 사실 제가 신학을 공부한 목사고 그래서 문화라는 제목으로 무슨 제가 학위를 받은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제가 강의할 때마다 조금 마음에 내가 이게 대해서는 학위도 없고 어떤 전문가가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그러나 또 이주민들이나 다문화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그분들이 문화와 종교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그분들에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알게 된 내용들 또는 현장에서 이제 그분들과 대화하다가 또 미심쩍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또 필요에 따라서 또 책을 찾아보게 되고 또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리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동남아시아의 가족 제도를 저도 알게 되면서 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가족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그리고 한국의 가족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의 가족 제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가부장 제도 아닙니까? 아버지가 중심이 되고 아버지 언제든지 그 가정 한 가문에는 그 아버지 남성 중심의 그런 아버지가 모든 그야말로 권리 또는 역할, 책임을 지는 그런 가부장 제도 또 부권 제도라고 부르는 그런 가족 제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익숙하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물론 이제 양성평등 무슨 여성들의 사회 진출로 말미암아서 한국 사회도 많은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전통적인 어떤 아직까지는 뿌리 깊게 한국 사회의 남성 중심 그리고 아버지 중심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우리가 한국의 가족 제도를 흔히 그 서양
미국이나 유럽 중심 그런 것들하고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그런 비교들은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도 그런 비교를 하면서 우리 한국에는 여성들의 어떤 권리라든지 여성들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신장되어지고 더 우리가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동남아시아의 가족 제도는 우리하고 비슷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흔히 그냥 미래 짐작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동남아시아에서 온 우리 이주 여성들, 결혼 이주 여성들 다문화 가정의 그 어머니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또 그분들의 어떤 대화하는 중에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드러나는 그분들의 어떤 태도라든지 또 그분들이 보여지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으나 스스로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자아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게 보면서 우리 한국 여성에게서는 볼 수 없는 뭔가 미묘한 차이들,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는데 오늘 그게 뭔가 제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는 남성이 가족과 사회의 지도력, 권위, 특혜, 통제권에 대해서 거의 독점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집안의 장손입니다. 장손이라는 말을 어릴 때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는 장손이다. 그래서 뭐 좀 특별 대우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곶감 같은 거 생기면 꼭 저한테만 이렇게 몇 알 챙겨주고, 그리고 또 뭐 명절이 되면 너는 장손이니까 어른들 밥 먹는데 와서 너 같이 앉아서 먹어라. 그리고 제 동생들이나 그 누나들이 있어도 사촌 누나들도 뭐 다 있는데도 그분들은 저쪽 옆에 그것도 뭐 네모짜리 상이 아니고 보통 이제 어른들이 먹는 상은 이제 네모 그 교자상이라고 합니까? 거기서 먹고 여자분들은 그냥 동그란 상 이런데 부엌 가까이 이렇게 앉아서 드시고. 저도 그게 굉장히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이 성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문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디 가문이냐? 저는 어릴 때도 광산 김씨다. 그래서 김씨 중에서도 광산 김씨는 양반이다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자랐고, 뭐 김의 김씨하고 좀 다르다. 김의 김씨라고 들으시는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왕손 아니십니까? 하여튼 우리는 그런 하여튼 가문, 뭐 성, 뭐 종손 이런 남성 중심의 이런 성이 있는 그런 가문, 뼈대 있는 가문, 이 남성 혈통이 개성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우리 한국에 결혼하러 온 이주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겨져서 그냥 잘 생활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빌미가 돼가지고 이주 여성들이 이혼을 하게 되고 그 가정에서 더 이상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들을 제가 왕왕 보게 되고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그래서 제가 출입국에 제가 이제 알고 지내는 직원분들이나 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이렇게 한 번씩 간담회나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제가 뭐랄까요, 권고는 아니고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조언이랄까? 제가 하여튼 그런 현장에서 제가 겪었던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한글 교육도 중요하죠. 이주 여성들이 한국 와서 생활하는데 정말 이주 여성들이 한국어 공부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의 그 차이점들, 그거는 이주 여성에게만 교육돼야 될 부분도 아니고 이주 여성에 당연히 교육이 돼야 되지만 우리 그 이주 여성을 받아들이는 우리 한국 가정, 그 남편과 특별히 시아버지 시어머니들이 그들을 이해해야 거기서 생기는 불필요한 마찰과 오해들이 사라지게 되고 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통 분모들이 형성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드립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의 전통적인 가족 제도는요, 놀랍게도 여성 중심적입니다. 여성 중심적. 제가 이 사회 초창기에 가장 가까이 지냈던 형제들이 중국 친구들인데, 여러분 중국의 제가 이걸 이제 만났던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게, 중국 여성들은 요리를 안 해요. 다 보기 들어서 요리하는 남성들이 합니다. 남자 친구들이.
그래서 남성 근로자들이 요리를 잘합니다. 이 친구들이 구정 명절을 세는데 저하고 같이 만두를 빚어 먹자 그래요. 이 중국 친구들은 명절 설 되면 꼭 만두를 그렇게 빚어 먹더라고요. 그 부추를 잔뜩 넣어가지고 돼지고기하고 빚어 먹는데 그때 15명 정도가 저희 교회에 같이 예배 드리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정말 그 냄비, 큰 냄비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하면서 우리 한국 남자들이 만약 5, 6명, 10명 모여 있었으면 여러분 아무리 구정이지만 우리 만두 빚어 먹자는 이야기 하겠습니까? 엄두도 안 내죠. 그냥 나가서 한 그릇 사 먹자 정도겠죠. 근데 그 친구들 당연히 자기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반죽을 하고 만두피를 빚고 소를 만들어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또 우리 이제 거기에 여자분들이 있었는데 여자분들은 손을 안 대요. 그 자기 나라에서는 남자들이 다 한다는 남자들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들어보니까 중국은 여성이 오히려 세요. 나중에 우리 중국에서 온 여자 친구들 이야기해 보면 좀 세요, 세. 말하는 게 우리 한국 여성분들은 참 부드럽고 상냥하고 그러니 외국 남자들이 우리 한국 여성들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20대, 30대 때는 유럽에 가서 선교지에 생활했는데 그때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에서 온 여자 동료 선교사를 같이 생활하는데요. 우리가 짐을 옮길 일이 있으면 제가 무거운 거 들면서 가벼운 짐을 여자 선교사들에게 양보하면 그 친구들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이거 왜 이러는지 몰라요. 자기들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심지어 그 친구들 하는 말이 어떤 출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 한국 여성분들은 출산을 하게 되면 한 달 정도는 몸조리 한다고 그냥 떳떳한 구들장 불 피워놓고 있으면서 그리고 한 달 내내 미역국 먹고 몸조리 한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자기들은 출산하고 나면 바로 그냥 샤워해버리고 샤워하고 나와서 그 다음 한 이틀, 3일 만에 그냥 일상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게 제가 그 뒤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그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우리 한국 문화가 참 독특한 문화가 있다. 이 가부장이라는 것도요. 이 전 세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일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가까우면 일본 정도. 일본이 저희처럼 이렇게 가부장 중심이지. 네. 그 중국은 또 공산화가 되고 난 이후에는 더더욱 이 남녀에 대한 어떤 그런 평등 의식이 더 세지고, 그러면서 여성들의 어떤 권리 이런 부분들이 남성하고 거의 대등한 데까지 나아갔다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을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말씀드렸으면은 중국뿐만 아니고 동남아,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할 거 없이 다 비슷해요, 비슷해. 물론 각 국가별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조금은 우리 가부장 제도에 가까운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은 완전 여성 사회입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선교 활동을 제가 서너 차례 다녀오고, 제가 2년 전에 다시 한번 이제 다녀왔는데요. 그때는 2년 전에 갔을 때는 필리핀에 한 14일 머무면서 조금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두고 봤는데, 마침 그때 갔을 때 어떤 마을 축제입니다. 마을 축제를 하는데, 탐보이라고 부르죠. 탐보이가 여러분 혹시, 탐보이가 뭐냐면, 저도 탐보이라의 그 뜻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말이, 남자인데 여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탐보이라고. 그래서 머리도 보이시하게 자르고 보이시한 여성들. 근데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그 무대에 일종의 이제 프레이드를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을 하고, 거기서 1등한 친구에게 그 상금을 주고 상을 주고 하는 그런 동네 축제하는 걸 보고,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필리핀은 아주 여성 사회다. 여성이 사회의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는 사회지, 남자들은 거의 이 사회에 힘을 쓰지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전통적 가족제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또 책들을 좀 찾아보고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냐면 동남아시아의 가족제도를 양변제라고 부르는 양변제. 예. 양변제가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 양변 부모와 어머니와 아버지 개인을 중심으로 혈연 관계에 있는 친인척을 포함하는 사회적인 연결망이고 이것이 개인 친속이 종족 집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가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씨 가문, 박씨 가문, 뭐 이씨 가문 그게 없어요. 동남아에는. 그래서 우리 동남아에서 온 친구들 제가 처음에 이 이주민 사역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들 만나고 했을 때 이제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외국인 등록증을 한번 봅시다. 보는데 딱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구말 끝이에요. 구말. 야 그래 네 이름이냐? 그럼 성이 뭐냐? 성이 없다는 거야. 그냥 구말 끝이에요. 네. 또 어떤 친구들은 또 보면 뭐 자오 끝이에요. 그걸로. 그게 뭐냐 이러니까 그냥 자기 이름이래요. 그럼 성은 뭐냐? 성이란 거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 가문이나 여기서 말하는 종족의 개념이 없고요. 그냥 아버지를 중심 또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적인 친속 관계만 있을 뿐이지 한 아버지를 중심으로 어머니를 중심으로 뭐 삼촌이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뭐 이런 것이지 위로 무슨 가문이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무슨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의 개성을 부계 우리 아버지 계통을 따르고 어머니 계통을 따라서 그런 식으로 개념이 없고 그냥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 한 개인을 중심으로 그냥 수평적으로 퍼져 있는 삼촌이다 또는 뭐 아저씨다, 숙모다, 고모다, 이모다 뭐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연결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전통적으로 성이 없고 그 개 중에는 또 성이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참 재미난 게 제가 이제 외국인 친구들 특히 우리 뭐 근로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는 게 스리랑카나 동티모르나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름들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근데 스리랑카 친구들의 이름이요. 제가 뭐 다 제가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요.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름이 뭐 제가 지금 아는 거 한번 그냥 이야기해 보세요. 수아레스, 아레자야라스, 곤잘레스, 니가라야, 발라카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제일 마지막이나 중간쯤에 자기 이름이 있고 그 앞에는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즉 할아버지 이름, 할머니 이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게 어느 이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행 통장을 만들면 우리 한국 직원들이 이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일정 부분을 치면은 더 이상 타이핑 이름을 못 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끊겨버려요. 근데 실제로 지가 늘 부르는 이름은 제일 끝에 있는 거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아무리 말해봤자 은행 직원이 찾아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곤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은행뿐만 아니고 출입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관공서에 병원에 이런 데서 이 외국 근로자들의 어떤 이름이 우리 한국처럼 김시성, 박시성 딱 있고 또 이름 딱 나오고 이런 게 아니래 가지고 이런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 가지 또 해프닝을 낳기도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또 가족 제도를 생각할 때 신처제라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부처제 또는 처거제라 부릅니다. 신처제는 전통적으로 핵가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가문이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 어머니 그 한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그게 하나의 가문이 되는 겁니다. 그 제가 가문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이게 잘못된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면 거기서 이제 새롭게 이제 어떤 사회적 연결망, 자기들의 어떤 가족 형태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그래서 전통적으로 핵가족입니다. 핵가족으로 구성되고 이 신처제는 새롭게 거처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새롭게. 뭐 요즘 그거는 우리나라 한국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야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남자 집에 들어가서 산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뭐 벌써 저희 결혼할 때만 해도 그런 게 다 이제는 없어졌죠. 요즘 젊은 분들이야 다 이제 따로. 그래서 신처제 새롭게
자기들의 집을 구성해서 완전히 부모들하고는 구분되어지는, 이게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또 따로 떨어져 살아도 뭐 명절 되면 찾아.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회는 명절만 되면 뭐 웃지 못할 얼마나 뭐 많습니까? 그래서 며느리들이 뭐 시금치는 쳐다도 안 본다는 말도 해서고 뭐 이런 시자 들어가 시월드 이쪽은 아예 뭐 이런 참 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조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아예 구분된다. 그래서 이 외국인 이주 여성들, 한국에 결혼한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자꾸 우리 따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간섭을 받느냐? 왜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왜 자꾸 간섭을 하느냐? 왜 자꾸 우리가 찾아가야 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갈등이 생겨나고. 그리고 신혼부부가 새 집을 신처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보통 남자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동남아시아는 보통 신부 친정집에다가 살림을 마련하는 쪽이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아내가 가정의 중심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는 뭐 아무리 우리 시대가 좀 변하고 아무리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고 좀 해도 물론 지금은 상당히 여성의 어떤 중심적인 모습이 많죠. 뭐 저도 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내는 영원, 제가 우리 별명을 그렇게 우리 서로 부르는 영원 씨. 저희 딸은 넘버 2, 저희 아들은 넘버 3, 저는 영포. 영원한 넘버 4다. 저희 아내는 영원한 넘버 1이다. 영원 씨 그렇게 부를 정도로 지금은 사실 아내에게 많은 그런 제가 또 의지하는 부분이 자꾸 생기게 되더라고요. 생기게 되고 또 아내가 또 하는 역할들이 많고 한데 동남아시아는 전통적으로 남자가 아니라 여성 중심의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해가 돼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 문화가 발전했을까? 왜 여성 중심의 사회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은 왜 가부장적인 사회가 되었을까? 왜 한국은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되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지리적인 환경 요인하고 굉장히 밀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여러분 우리도 필리핀을 가고 캄보디아, 베트남 가보십시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한국 여름 날씨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한국 여름 날씨는 찌는 듯한 더위잖아요. 그러나 동남아 여러분 가보셨지만 여름에 사시사철 여름이죠. 근데 여름이라 해도 아주 더울 때가 4월달, 5월달, 6월달 그때 물축제를 하거든요. 물축제를 하는 이유가 이제 더울 때 물로 하면 식혀준다고. 비도 안 오고. 근데 그 외에는 저도 동남아시아 가 있어 보니까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 아니면 2번 소낙비가 내리죠. 스콜. 더위를 다 식혀줘요. 아무리 더워도 더위를 식혀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한여름에 완전히 그냥 사람을 그냥 태우는 듯한 그런 더위는 없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참 좋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가서 살면 오히려 이게 몸에 이 날씨 때문에 이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훨씬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우리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보고도 목사님도 나이 한 좀 들면 김 목사님 넘어오십시오 이쪽으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몸이 편안하게 릴렉스 되는 게 참 좋다고. 그런데 한국에는 봄 가을에는 참 릴렉스 되고 좋지만은 여름 겨울 같은 데 우리가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몸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건강에 미치는 그런 악영향이 되는데 그렇게 날씨가 좋다 보니 동남아시아에서는 굳이 힘든 노동을 하지 않아도 집 문을 열고 나가면 거기에 망고 열매 뭐 주렁주렁 밖에 뭐 그죠 삼모작 한다잖아요. 그냥 뭐 제대로 뭐 씨를 갖다가 파종을 하지 않고 거기에 어떤 뭐 김모 작업을 하지 않아도 우리 한국에서 하는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건 누가 잘합니까? 여자분들 나가지고 조금만 몸 움직이면 그 식구들 그냥 근사해서 먹여 살릴 수 있는 거라. 그리고 집도 우리 한국처럼 뭐 덥고 춥고 하니까 여러분 나무집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비닐로 해가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동남아시아에는 그냥 기둥 한 4개 박아놓고 위에다가 파인애플, 그 야자수 나무 그냥 이파리 덮어놓으면 그게 집이에요. 밤에 자도 뭐 추운 게 있습니까? 근데 한국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남자들이 힘을 써야 됩니다. 더위를 막고 추위를 막으려면 그 여자분들이 돌을 날아오르고 큰 나무를 잘라가지고 벽을 만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게 힘을 쓰고 가정을 지탱시키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이게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되다 보니 결국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동남아시아에는 남자들은 별 할 일이 없어. 그렇게 남자들이 안 하면, 남자들이 일 안 해, 여자분들이 놔둬라 내가 할게, 나가서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뭐 이러다 살아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여자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돈을 벌든 이혼을 하든, 이 이혼을 하게 되면 떠나야 하는 것은 남자들. 그래서 우리 동남아에서 온 우리 이주 여성들이 이게 참, 제가 처음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결혼을 한 3번, 동거를 한 4번 한 친구들이 뭐 한 3명 중에 1명입니다. 이 친구들은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죠. 저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렇게 우리 한국 여성들은 뭐 저희 연배만 해도 이혼하는 것은 가문의 수치요. 저희 어머니 때는 이혼한다는 것은 꿈에도 못 꾸죠. 그래서 지금 베이비 붐 세대, 저희 나이보다 한 70대 황혼 이혼이 그렇게 지금 근래 많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60년, 70년, 80년대, 90년대 꼭 참고 살다가 이제는 혼자 살아도 되구나. 그래서 황혼 이혼을 해버려요. 그런데 동남아시아 온 여성들은 한국 남자하고 살다가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또 자국에서 온 남자 근로자하고 또 좀 살다가 아기 놓고 또 이혼, 또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아기 놓고 있다가 이 남자 근로자 가요. 그럼 내가 보기에는 여자분들이 시리에 빠져가지고 눈물을 울고 불고 난리하면서 어쩌나 그 남자 어떻게 찾아보겠다 이러는데, 가보면 그냥 싱글싱글 웃으면서 생활 잘하고 있어요. 야, 너 어쩌려고 그러냐, 캔마야. 니 이제 네 남자친구 가버리고 해서 저 애들 애 낳아놓고 니 어떻게 먹이 살려고 그러냐. 목사님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이런 경우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동남아시아는 남자가 그 가정의 중심이 아니라 여자가 가정의 중심이다는 사실을 제가 실제로 이제 글로서만 제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제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여성의 지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동남아시아의 여성의 지위라고 하면 우리 한국 사회는 OECD 우리가 국가 아닙니까? 전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정말 이렇게 하는 그런 국가에서 여성의 지위라는 것은 무슨 경제, 문화, 사회 어떤 큰 그런 어떤 여성의 지위를 말하지만, 동남아시아 여성의 지위라는 것은 일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의미. 그 가정에서 어떤 아주 우리 한국 말로 하면 소시민적이고 그냥 한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떤 그런 형태에서 그 가지는 여성의 어떤 발언권이나 어떤 결정권이나 이런 것들이 아버지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에게 있고, 또 생활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는 어떤 그런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아버지, 남자가 아니라 여자, 어머니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은 그런 걸 통해서 이해하게 되고, 또 실제로 제가 찾아본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에 학위를 가지신 분들의 어떤 자료들을 통해 보니까 실제로 그것을 이렇게 뒷받침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가 신부대입니다. 신부대. 이게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남성 근로자들하고 이제 사귀면서 이 친구 결혼했냐 물으면 결혼을 못했다. 왜 결혼 못했냐 물으면 대표적으로 대답하면 돈이 없어서 못했다. 돈이 없어서. 왜 결혼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한국에는 남자가 돈 뭐 한 요즘은 집 사면 여자가 그 가구 다 해오고 우리는 그래 한다. 근데 네가 뭘 그렇게 고민하냐? 네 한국에서 이만큼 공장 생활했고 돈 모았으면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친구는 목사님 우리 결혼하려면요 여자한테 우리 1,000만 원 줘야 돼요. 어떤지 우리 500만 원 줘야 돼요. 그거 지금 모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고 싶어가지고 야 무슨 말인데 이게 뭔데 하고 제가 그래서 또 이제 또 찾아보는 거죠. 책을 찾아보고 또 인터넷상에 또 찾아보고 하니까 이게 신부대라는 게 신부대.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딱 일정 금액이 정한 금액을 신부의 손에 그것도 보통 우리 한국 같으면 그 신부들을 좀 누구 주문이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신부에게도 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보통 그 친정 아버지 엄마에게 먼저 전달되는 경우가 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한국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풍속인데 여기는 그야말로 신부에다가 바로 돈이나 현금 가치를 제공해서 신부를 얻게 되는. 그래서 이 신부대라는 것이 동남아에서 여성의 높은 가치와 지위를 반영하는 그런 대표적인 하나의 어떤 풍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동남아시아의 어떤 가족제도 어떤 이런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는 제가 이제 만났던 결혼 이주 여성들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 또 이제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길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한국에 와서 한국의 가부장 제도와 자기들이 자라났고 태어나서 자라고 겪었던 그런 어떤 가정의 제도와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들, 이로 인해서 생기는 충돌들, 그로 말미암은 가족이 해체되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회에 있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계몽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계몽자의 역할. 한국 사회의 계몽자의 역할을 하자는 겁니다. 예. 보십시오. 어렵게 정말 어렵게 결정해서 그 외국에서 동남아에서 외국 결혼 이주해서 한국에 왔으면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네. 그 한국 우리 이주여성을 받아들이는 우리 한국의 가정도 그 이주여성이 결혼해 왔으면 잘 살면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또 기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괜히 이런 가족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 명료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빌미가 되어서 그 가족에 충돌되고 갈등되고 해체가 되는 그 해체의 피해는 사실 누가 가장 많이 봅니까? 그 가정의 어린 자녀들. 여러분 그 가정의 어린 자녀들은 정말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품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 사회에 어떤 부메랑이 되어져서 돌아올지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의 그 9.11 테러 사건 그 누굽니까? 제가 기억에 우즈베키스탄이 이슬람 3세대예요. 3세대. 영국의 여러분 런던에서 그 사건들 뭐 프랑스 사건들이 있죠. 다 그 결혼 이주인들입니다. 이주 자녀들입니다. 이주 자녀들이 그 사회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 사회에 적응이 안 되는 부적응자들이 돼가지고 있다가 어떤 이슬람 종교의 극단주의자들에게 그 꼬임에 넘어가서 그 이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가 지하드, 성전, 거룩한 전쟁을 치러라. 그러면 너가 아무리 죄를 져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일이죠. 여러분 그게 단지 이슬람뿐이겠어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지금 캄보디아, 베트남, 스리랑카 이 어린 자녀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제가 통계치를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이주민 자녀라고 한번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좀 검색을 시간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요. 이주 자녀들이 지금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율이 10명 중에 6명에서 7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자녀들은 거의 100% 우리 고등학교 다 가죠. 안 가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외국인 이주민 자녀들은 3명 중에 4명은 고등학교 진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집에 처박혀서 그냥 완전히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예, 사회하고 담쌓게 되고
이러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들고 사회 부적응자가 되고 결국 한국 사회의 부메랑이 되어져서 어떤 칼날이 되어서 돌아올지 모르는, 그게 결국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우리 한국의 결혼하러 온 다문화 가정들이 서로 조금만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은 이런 가족의 제도가 다르구나. 그 여성들이 보기에는 그 가난 나라에서 시집 오고 하잘 것 없어 보이고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는 그들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에 대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체득되어진, 태어날서부터 자라면서 체득되어진 여성의 어떤 그런 권리라는 것에 대한 자아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또 다르구나. 그런 걸 이해하게 되면 그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고 순조롭게 적응하고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자기 자녀를 잘 키우고, 여러분 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요. 저희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역 아동 센터를 개소를 해서 지금 있는데, 우리 센터에 나오는 아이들 중에서 외국인 아이들 중에서 10명 중에 뭐 5명까지는 아니고 한 3명, 4명은 어머니가 캄보디아 말을 잘합니다. 베트남 말을 잘합니다. 집에 가면 엄마하고 캄보디아 말로 소통해요. 집에 가면 엄마하고 베트남 말로, 집에 가면 필리핀 말로 소통을 해요. 집에 가면 스리랑카 말로 소통을 해요. 그리고 또 밖에 나면 한국말을 다 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에요. 이러면 좋은 자원 아닙니까? 한국 사회에 얼마나 이게 좋은 어떤 인적 브릿지가 될 수 있는지, 국제사회에서. 근데 그런 아이들이 지금 다문화 가정에서 부모, 한국인 아버지와 어머니 갈등이 생기고 괜히 할아버지, 할머니 갈등이 생겨가지고 가족이 해체되고 거기서 받을 아이들이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처가 되고 그러면 아버지가 이혼하게 되고 어머니가 혼자 키우게 되면 제대로 양육의 손길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좋은 미래의 자원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미래의 자원들을. 그렇게 생각하면 참 너무 아쉽다. 너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당장에 우리가 교회에 뭐 한 분을 전도해서 새 가족을 만들고, 여러분 오히려 옛날 일제시대 보시죠. 기독교가 앞장서서 국채 보상 운동을 하고 3.1 운동과 사회의 어떤 그런 이슈들에서 교회가 나서서 정말 앞장서서 그런 정의와 공의와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끌어갈 때 사회가 교회를 존경하게 되고, 사회가 교회, 자기는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옆에 있는 친구 교회, 자녀들은 교회에 보내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게 한국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겁니다. 교회에만 묻혀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라, 교회가 사회를 섬길 때 사회가 교회를 인정하고 사회가 교회를 존경하면서, 이게 점차, 근데 지금 같은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교회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주민 사역도 당장에 그 이주 자녀들을, 이주민들을, 그 이주 여성들을, 근로자들을 교회에 데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물론 너무 좋지만 좀 더 우리가 폭넓게 생각해서 그분들의 가정을 도와주고 그분들의 가정이 잘 살도록 지원해주고, 그러면 그 예수를 안 모르는 그 남자, 그 우리 한국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야, 교회에서 그분들도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너무 이해타산적으로 전도할 것이 아니라 좀 멀리 내다보고요. 네. 정말 한국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헌신하고, 네. 정말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한국의 교회가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멀리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고, 전도서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떡을 물에 던지라. 뭐 떡을 물에 던지면 다 깔아앉는 거고 쓸모없어 보이고 다 썩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지 뭐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열매 맺습니까? 우리는 그냥 사역자일 뿐이죠. 열매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열매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제가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주 여성들이 갖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주 여성들의 이혼율이 지금 한국 사회의 2배입니다. 2배 더 될 겁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지면 이 한국 사회의 한 축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한 가정이 해체가 되고, 그럼 그 다음 세대의 또 한 축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걸 누가 메꾸겠습니까? 지금 국가에서는 사회 통합이다, 뭐 다문화 지원책이다. 여러분, 이게 행정과 제도와 물질로서 이게 세워질 문제입니까? 저는 우리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세워지는,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구청입니까? 시청입니까? 주민센터입니까?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알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한번, 우리는 만짐을 받아봤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그 가정들을 만져주고, 뭐 당장에 교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떡을 물에 던지는 심에 빵을 저 태평양에 던지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줬으니 나도 그렇게 사랑해 주는. 그래서 이런 가부장적인 가족 질서, 또 이런 거. 그래서 이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기사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주 여성들이 왜 돈을 자꾸 친정에다 돈을 보내려고 하느냐.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문화가 그렇다 말씀드렸잖아요. 여성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딸들은 자기가 그 집의 가장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엄마는 아들이 아니라 딸 내가 보살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남편한테 또는 자기가 일을 해서라도 제가 일정 소득을 가지고 그것을 본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보내고 하는 것이 자기 나라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이 우리 며느리 외국에서 왔더만 돈밖에 모르고 돈만 생기면 저 나라 보내고 기둥뿌리 다 뽑아가지고 저 나라 다 보내고 돈 빼돌리고 이래가지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 몹쓸 이혼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싸우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문화적인 부분들을 좀 이해할므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주민의 종교 생활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주민의 종교는 제가 이렇게 뭐 간략하게 적었습니다만은 뭐 양산에도 제가 벌써 오래 전입니다. 벌써 한 5, 6년 전에 저기 남부시장 맞죠? 저기 가보니까 그 2층에 그 이슬람 기도소가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아마 그 친구들이 지금 또 어쩌면 기도소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정식 이제 마스지드 그 사원을 세우려고 하면 모금 활동을 아마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중에 또 이슬람 친구들 중에 벌써 이제 한국에 귀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중심으로 아마 구청이나 이런 또 자기들이 이제 이미 그러니까 한국의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막 땅을 사고 그 땅에다가 자기들 기도소를 짓고 아마 그런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단지 이슬람뿐만이 아니고요. 예, 이게 지금 가톨릭 중에서도 이글레시아 니 크리스토라고 하는 여러분 필리핀에 가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그 통일교하고 비슷한데 이글레시아 니 크리스토 INC라고 저는 이건데요. 이런 그 종교 이것도 우리 한국의 통일교와 비슷한데 문선명이 같은 그런 교주가 있어요. 필리핀에는 기독교 가톨릭을 통틀어서 두 번째로 교세가 큽니다. 필리핀에서 자생한 이단 종교고요.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이 INC라는 이 기독 이단 종교가 지금 한국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사상에도 그 교회가 있어서 매주일마다 회집을 가지고 있고, 뭐 제가 짐작컨대 뭐 양산 이쪽 김해 인근에도 틀림없이 있으리라 짐작이 되고, 대구, 인천, 서울 뭐 각 도시마다 가지고 있고요. 뭐 불교 힌두교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벌써 뭐 김해 쪽으로 가면 우리 부산의 녹산의 청량사라든지 저 김해 가면 벌써 몇 군데가 있습니다. 뭐 양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동남아시아의 불교나 힌두교는 상당히 생활과 밀접한 종교라서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외부적으로 딱 봤을 때 절 모양을 갖추지 않고 그냥 일반 아파트 안에 들어가도 이 절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 스님들이 설법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이슬람을 살펴보면 이게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988년도에 아랍의 일간지에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종교 성향을 비춰볼 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유례없는 부흥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인의 이 종교 성향을 비춰볼 때 향후 수십 년 안에 기독교만 한국만 잡으면 한국을 통해서 아시아 전체를 이슬람화할 수 있는 한국인들의 종교성이 탁월하다,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이슬람 50년사라는 그 책자를 발간했는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냐면 2005년도에 비전 2020 벌써 작년이네 6대 전략을 해서 이런 6가지 마스지드를 건립한다. 마스지드라는 게 이제 그 이슬람 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스지드 건립, 이슬람 유치원, 초등학교, 이슬람 문화센터, 꾸란을 번역, 이슬람 대학을 설립하고 뭐 서적 출판한다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런 부산에 가도 저 구수동에 가면 벌써 오래된 이슬람 사원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많이 있습니다. 김해에도 벌써 이슬람 사원을 한번 만들려고 그것도 김해 중앙교회에 있던 자리에 김해 중앙교회가 있던 자리, 김해 중앙교회가 저 장류 저쪽으로 조금 외곽으로 빠지면서 그 자리를 자기들이 사겠다고 구청을 찾아가서 난리를 피우고 거기서 막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게 벌써 뭐 한 4, 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창원에도 그렇게 창원에 벌써 만들었나요? 하여튼 뭐 부산에도 저기 저 주례 쪽에 만들려고 자기들 모금 운동하고 뭐 그런 일들이 뭐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이제는 너무나 빈번하게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져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진출하고 활동하는 것, 뭐 특별히 저 제2 외국어 아랍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이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교회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 이슬람 포비아란 말이 혐오증, 두려움이란 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주민 이런 그 관련 자료에 보면 제노포비아, 제노란 말이 이게 라틴어로 아마 이방인이란 뜻이라 그래요. 제노포비아. 그래 이방인 혐오증. 우리 한국의 다문화인들에 대한 혐오증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인들이 이 무슨 사회적인 범죄를 일으키면 댓글 같은데 보면 외국인들 다 남모 왜 몰아내나 지금도 뭐 비일비재하게 그런 게 올라오죠. 네, 무슨 외국인 정책 뭐 이런 것들이 기사가 나면 거기에 댓글들 읽어보면 그 중에 거의 뭐 2개 중에 하나 정도는 왜 한국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고 제대로 안 하는데 이 외국인들 불러들여 우리 일자리 다 빼앗느냐 그런 일들이 많이 달립니다. 또 이번에 코로나에 인해서 재난 지원금 줄 때도 뭐 다문화인들도 포함된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사에 있으면 한국 사람들만 주지 왜 다 주느냐 뭐 이런 형태의 그게 일종의 제노포비아입니다. 제노포비아, 다문화 혐오증, 외국인 혐오증. 근데 이제 넘어서서 이슬람에 가면 더 심해지죠. 네, 이슬람 포비아, 이슬람 혐오증, 이슬람 특별히 어디에서 그런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SNS에 보면 뭐 출처 없는 글들이 너무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아마 우리 계시는 또 이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드려요. 이슬람 포비아가 우리 교회의 유일한 대응 방안인가? 우리가 이슬람 친구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뿌리 내렸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을 다 자기 나라로 다 돌려보내야 되는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건 여러 가지 외교적인, 국제적인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다. 벌써 3년, 4년 전에 어딥니까? 난민을 많이 받아들였죠? 시리아 난민. 그건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국제적인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민을 받아들이고 국제적인 권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는 벌써 한국이 어떤 영주권을 따고 귀화하고 이런 사건들이 지금 생기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이슬람들에 대해서 이슬람 포비아, 혐오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기피하고 혐오하고 저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고 하는 것이 과연 교회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대안인가?
그리고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십시오. 이슬람은 사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선교 대상입니다. 역으로 생각하자면 우리가 이슬람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땅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이슬람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만만한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들이 과연 이슬람,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이란, 이라크 선교사란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 발로 우리 한국을 찾아 들어왔다고 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슬람 포비아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적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저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 근로자를 돕고 그 중에는 단지 무슨 불교,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 교인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예배, 헌신 예배나 이런 강의가 있을 때 이렇게 하고 나면 꼭 이제 조금 연세가 있은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제 차를 다가를 하면서 물어요. 목사님 왜 이슬람 친구들은 도와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슬람 친구들 도와주면 그 친구들이 한국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할 텐데 도와주면 됩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반문하면 그럼 장로님 우리가 교회가 제가 안 도와주면 그 친구들은 뭐 도움을 안 받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도움을 안 줘도 한국 국가에서 구청에서 시청에서 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서 그 친구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슬람 포비아가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저는 이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의 우리는 대상으로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그 사람들을 가까이 대하고 그 사람들을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 그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적대시하는 태도로 되면 그 이슬람 친구들이 모르겠습니까? 알죠? 교회가 우리를 적대시한다. 그럼 자기들도 역시 우리를 향한 태도가 강대강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히 대하고 할 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밤에 잠을 자면서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가 사실 이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중에 가장 간절한 기도는 그겁니다. 주님, 내가 만난 우리 파키스탄, 마이클, 알리, 무하마드, 칸, 우리 주님, 저는 힘이 없어서 그 친구들에게 제가 쌀을 한 포대 갖다 주고요. 만나서 그 친구들에게 같이 차를 한 잔 마시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제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꿈에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한국에 거주하고 근로하는 무슬림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고 단지 이슬람 포비즘을 통해서는 오히려 그 친구들이 반발심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교도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우리나라의 불교하고 달리 남방불교, 우리나라는 북방불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사회를 떠나서 저 산으로 가는 불교인데 동남아시아의 불교는 생활 속의 불교예요. 그걸 남방불교라 합니다. 남방불교.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법이라고 해서 이게 석가모니 시절부터 행해온 명상이 중심이 되는 그런 수행법으로 해서 지금 대부분의 동남아시아에 온 친구들, 미얀마, 베트남, 태국, 인도, 스리랑카에서 온 친구들은 보통 이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런 불교 활동을 하는데 지금 한국에서 그런
불교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남방 불교와 북방 불교가 지금 한국에서 만나가지고 융합된 불교 국가를 새롭게 만들어가자. 이게 사실은 이게 통하는 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대 어떤 바쁜 생활 가운데 지친 현대인들이 이런 명상을 통해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기 마음을 수양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저도 본 것 같아요. 길거리 뭐 해피 명상, 뭐 인터넷에서 그래서 제가 명상지 보니까 이게 무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단지 명상이 아니라 이게 다 남방불교하고 연결되어지는 형태에, 그러면서 이 현대인들이 이 교회하고는 멀어지게 되고, 그거 뭐 자기 혼자서 명상하고 수행하면서 이 불교 쪽으로 가까워지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지금 우리 불교 통해서 특별히 이제 동남아시아인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냐고 하면요, 아마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집사님께서 회사 공장을 경영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공장에 근로자들을, 이슬람 근로자들이 4명이 있고 또는 캄보디아, 베트남 근로자들이 3명씩 있다고 하면, 아마 신앙이 좋으신 우리 집사님 또 장로님은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데리고 주일날 야 교회 가자 이거 아마 데리고 오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마 이슬람 친구들은 우리 사장님이 가자고 해도 안 갈 거예요. 그 친구들은 자기 주장이 분명합니다. 나는 이슬람 사람이다. 나는 안 갑니다. 틈이 그렇게. 아마 캄보디아나 베트남 친구들은 가자 그러면 아마 따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불교나 또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불교입니다. 그 여러분, 힌두교나 동남아시아의 불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교를 따질 때 여러분 유일신 개념을 떠나서 이거는 어떤 종교적 범죄에 속합니까? 범신론 범죄에 속합니다. 범신론은 뭘 말합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신으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지내는 그 담미카라는 스리랑카 친구가 있습니다. 이 스리랑카 친구는 제가 만나면 이제 기도를 하고, 그 친구도 저만 만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다른 친구들 기도하고 지도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왜 기도 안 해줍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옆에 다른 교회 집사님 와서 보고 야, 저 친구 신앙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친구 차가 1톤 트럭인데 1톤 트럭에 딱 올라가 보면 중앙에 이제 십자가 딱 걸려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석가모니 상이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성모 마리아 상이 딱 세 개가 다 놓여 있어요. 그래, 야, 답니까? 네 어느 거 믿노? 다 믿습니다. 동남아시아인들의 종교관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동남아시아 친구들 중에서 교회 활동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친구들 마음에 우리가 믿는 것처럼 유일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되기까지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살아온 종교적인 배경이 그런 범신론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을 하나 또다시 모신다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배경들도 있고요. 또 요즘에 와서는 이제 여러분 이주민들 이제 좀 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들 불교 의식들도 많이 행합니다. 베트남 식당에 가 보면 자기들이 모시는 불상들도 모셔놓고, 뭐 또 자기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가 보면 또 불교 의식도 행하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주민들의 종교를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잘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그분들에게 만나고 대화하고 또 그분들을 교회에 데려오고 오고 싶은 그런 전도 열정이 있을 때에도 잘 고려된 상태에서 그분들을 인도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3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